그런데 경제승이 권력을 잡고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1183년, 명종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저녁 호련히 정중부가 칼을 잡고 성내며 크게 꾸짖는 꿈을 꾸고는 병을 얻어 죽었으니 30세였다. 누가 죽었다는 거야? 경계승이 집권 4년 만에 돌연 사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단한 정중부를 꿈에서 만난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다라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아마도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경제승이? 경대성은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무신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죠. 또 그런 데다가 젊었기 때문에 군사 기반도 별로 없었고 정치 경륜도 얕았던 거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정중부가 꿈에 나타난 것도 그것 때문이었겠죠. 아니, 이때는 진짜 곳곳이 지금 그러니까요. 다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면은 그건 잠을 못 자죠. 젊은 무신 경대승이 4년 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여러분 이때 명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명종이 조금 견대승을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 시원하다라고 하면서도 뭐 찝찝한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불안하죠. 네. 어찌건 자신을 보호해줬던 무신이 맞아요.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명종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자신 곁에 두기로 결심하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민 아니겠죠? 아니겠죠? 유민. 이민 장군. 바로 경대승을 피해 고향 경주에 내려가 있었던 이유민이었습니다. 의미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관직 주면서 명종이 챙겨주면 충성을 다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명종의 의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제 말은. 근데 교수님 이때 명종이 이유민을 개경으로 부른 이유가 있죠. 이유민이 경주에 계속 있는다면은 혹시 그곳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명종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민을 개경으로 불러서 다른 무신들이 있는 조정에서 가까이 두고 견제, 감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고향 경주에서 숨죽여 지내던 이유민이 명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개경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명종은 개경으로 돌아온 이유민에게 관직을 내리죠. 바로 수사공과 좌복이하라는 두 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공은 사실 명예직에 불과한 거였어요. 또 이 좌복이하는요 장관이긴 했지만 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민을 곁에 두고 감시하려 했을 뿐 실질적인 권력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명종도 똑똑했네요. 네. 그런데 김홍표 씨, 네, 아버지 이유민이 이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절대 그럴 리 없죠. 아버지가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천민에서 상장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그 정권을 잡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개경으로 돌아온 이유민은요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한 단계 정치 기반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흐른 1191년 12월 드디어 명종은 이유민을 새로운 관직에 임명합니다. 동중서 문화평장사 판병부사. 이 동중서 문화평장사는요 정이품의 재상직입니다. 재상. 좋네요. 그리고 겸직으로 맡은 판병부사는요 무신들의 인사권을 관장합니다.
와, 인사권. 예. 아까는 약간 조금 그 관직이 세지 않았는데 이건 좀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민이 좋은 자리를 아득바득 차지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조정의 핵심 관직을 차지한 이유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좀 휘두를 수 있겠다. 내 세상. 그렇죠. 이 꿈에 부푼 미래를 그리면서 앞으로의 정치 활동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런데 이때 그 이유민의 눈에 유독 거슬리는 무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원표 씨가 이 네. 아버지 이유민의 그 눈에 거슬렸던 그 라이벌, 그 사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바로 이게 두경승이라는 인물입니다. 두경승. 그 아버지 이유민이 두경승을 싫어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판병부사는 서열상 관직 서열상 2위였어요. 그런데 두경승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관직 서열 1위였던 거죠. 아무래도 자존심이 가있던 이유민한테는 이 두경승이 눈에 가시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만났다면 파! 스파크가 튀던 이 두 사람이 와우, 직접 맞붙는 일이 생깁니다. 어떡해요? 이유민이 두경승과 함께 중서에 앉아 있으면서 으스대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기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려 눕혔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기둥을 땅 치니 석가래가 흔들렸다. 그러자 두경승이 말하기를, 언제적 일이요? 나는 맨주먹으로 치니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어! 라고 하면서 벽을 치니 벽에 구멍이 뚫렸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근데 벽이랑 기둥이 어떤 죄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서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아. 기선제압으로 내 힘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줬던 거죠. 힘 자랑합니다. 네, 힘자랑인데 두경승과 이유민의 주먹 대결은 일파만파 퍼지며 이런 시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중서에 3, 4년만 있으면 세상 제일 가는 권풍을 날리겠네. 권풍. 그러니까 주먹으로 바람까지 일으키겠다면서 두 사람의 주먹 대결을 비꼬았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이게 이렇게 얘기가 돌았겠어요.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해야 될 회의장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명종, 아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이유민을 부른 게 아닌가. 약간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점점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이유민을 보면서 경대승 때와는 또 다른 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때 이유민의 행보, 고려사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자, 김홍표 씨가 한번 읽어봐 네. 주시죠. 이유민이 인사권을 제멋대로 하니 정사가 뇌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일당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정 신료들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고. 백성들의 거주주를 많이 빼앗아 자신의 집을 크게 짓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등 탐욕과 포악함이 끝이 없으니 중해가 두려움에 떨었다. 아이고야. 의미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무신들이 무신 정변 일어나는지가 네. 이런 말 자꾸 하니까 아니 지금 전배 일으킬 거예요? 뭐.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 보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하니까. 기회를 주는데 자꾸. 자, 그런데요. 권력을 남용한 이유민뿐 아니라 문제가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네. 김삼이 효심의 난. 자, 이 무신 정권의 횡포를 참다 못한 김삼이와 효심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난을 제압하기 위해 파견한 진압군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 무신이 반란 세력인 김삼이 효심에게 진압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자, 김홍표 씨. 네. 이 반란군과 직접 내통한 사람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진짜 무심. 피곤해요 진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은민 아들 이지수는요. 이때 진학군 장군으로 파견됐었습니다. 난이 일어났던 지역이 경주와 가까웠던 청도군, 뭐 포항, 울산 그쪽이었었는데 아주 살짝 협상을 조금 했었죠. 원래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협상이 아니라 내통 아니에요? 내통인데 이거 살짝이라고 설명하네요 지금. 네, 그래서요, 선생님. 네. 네. 사실 이 전쟁터에서 이 적과 내통하는 첩자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살입니다. 무조건 사살. 예. 적과의 내통은요, 이거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실세였던 이유민의 아들 이지순을 처벌한다? 처벌 즉시 이유민의 벼락 같은 불호령에 자기 목이 떨어지게 이거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종은 이유민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명종 모르는 척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예원 씨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종은요, 이유민을 오히려 더 챙겨줍니다. 명종은 챙겨줄까지? 이유민을요,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화시중에 임명을 합니다. 문화시중? 네. 이유민이 다시 개경에 상경하고 약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제 이유민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적과 내통한 첫째 아들 이지순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 이지영이 왕이 총애하는 궁녀를 협박해 간음해도 왕이 그에게 죄를 주지 못하니 조정과 죄하에서 이를 원통하게 여겼다. 이민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횡포도 끝이 없었던 거예요. 와, 어떻게 왕이 그런데 횡포가 심해 흉악하기로 소문난 이 이유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과 셋째 아들 이지광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당시 사람들이 붙은 별명. 바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요, 모조리 죽인다면서 쌍칼처럼 난폭하다는 뜻으로 쌍도자, 해석하면 쌍칼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동생이 막무가내였었어요. 그때 셋째 동생을 맡았던 저분은 하정우 씨. 하정우 씨였었고 둘째 동생은 이제 정혜갑 씨였는데 제가 그때 이 동생들을 확 제압을 해서 단속을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가 좀 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이지순 씨는 그런 뭐 비리라든지 네. 뭐 칼을 휘두른다 이런 거 전혀 그런 안 거 했어요? 없었습니다. 오, 네, 그냥 올바른 형이었어요? 올바른 것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뭐 형제들이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네. 이렇게 동생들처럼 아나무인으로 막 살거나 막 사람들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도 제일 나은 형이네요. 그런데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할 정도로 거침없고 막무가내였던 이유민 일가의 팍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민의 처 최 씨는 성질이 흉악하고 사나워서 집에 비를 질투하여 때려 죽였으며 노와 간통하였다. 이게 아유 이런 두 부부가 만난 것도 참 신기한 거네요. 진짜 지금. 자, 이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이유민,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척추. 아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유민이 노를 죽이고 철을 내쫓은 뒤에 양가 여자들 중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많이 데려다가 결혼하고는 다시 버리는 일을 반복하였다. 일반 여자들 아이고. 와 이거 기회로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이유민은 아내와 간통한 남자종 죽이고 아내와는 이혼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여색을 탐하면서 예쁜 여자를 계속 취했다고 하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한마디로 내로남불 이유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작거리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네요. 용의 자선은 12대로 끝나고 다시 18자가 나타난다. 자, 이건 고려시대 때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도참설의 내용입니다. 해석하면 용의 후손은 12대가 되면 끝난다. 그리고 18자에 10, 8, 8 아들 자. 이 세 글자가 합쳐진 이가 왕이 된다. 한마디로 왕씨 대신 무슨 씨가 왕이 된다? 이씨. 이씨 왕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민이 이씨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 그렇죠. 어쩌면 내가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리에 퍼진 도참소를 듣고는요, 천민 출신 이유민이 고려의 왕이 되겠다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와. 권력욕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민의 입장에서 올라갈 순자는 딱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모든 것들을 가족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왕이 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이유민이 진짜로 도참설을 믿었던 건가요? 이유민은 천민 출신이고 또 글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민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려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허황된 꿈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려의 왕이 되겠다는 허황된 꿈까지 꾸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던 이유민 일가. 자, 그런데요, 황당한 이유 때문에 이유민 일가가 단번에 몰락합니다. 왜요? 이겁니다. 비둘기? 네, 비둘기 왜요? 사건의 시작은 소문난 문제야. 이유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이었습니다. 이지영이 명문 무인 가문 출신의 관료 최충수의 이 비둘기에 강탈한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애지중지 키우던 비둘기를 빼앗긴 최충수는 식시 때문에 누군가 찾아갑니다. 바로 정사품 장군의 형 최충원이었습니다. 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유민과 아들들 이 나라의 도적 아닙니까? 절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유민 일가를 처단하자는 거였죠. 이 최충원 형제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그 비둘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유민과 그 가족들이 너무 횡패를 많이 부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배층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여자까지도 탐했던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비둘기 강탈하는 거는 그 형제에게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1196년 4월 9일 최충원 형제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날은요, 고려의 왕 명종이 개경의 사찰 보제사로 행차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유민이 병을 핑계로 명종의 행차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유민은요, 자신의 별장에 가서 휴식을 취할 심산이었던 거예요. 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유민이 별장으로 향한다는 소식 곧장 최충원 형제에게 전해집니다. 최충원
최충원과 최충수는요 급하게 무사들을 이끌고 곧장 이유민의 별장으로 향합니다. 이유민의 별장에 도착한 최충원 형제는요 가만히 머물 수는 있지 딱 한 번의 기회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유민이 별장을 빠져나와 말에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최충원과 최충수는 옷소매 속에 감춰둔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이유민이 거침없이 달려들었죠. 먼저 동생 최충수가 비호처럼 달려들 칼을 휘두릅니다. 연이어 최충원의 칼날이 이유민의 목을 베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힘의 무사 이유민이 방심하고 있다가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에게 당한 겁니다. 너무 방심했어. 이유민의 머리는 곧장 개경 한복판에 매달립니다. 최충원은요 이유민을 비롯해 이유민의 세 아들들까지 죽이고요 단숨에 고려의 집권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유민을 죽이고 새 정권을 잡은 최충원 일가에 의해 고려 왕실의 권위는 더더욱 땅끝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씨 정권은요 무려 4대에 걸쳐 60년이 넘도록 고려를 장악했거든요. 1170년 정중부, 이의방, 이고 세 사람의 주도로 시작된 무신정변 이후 무려 100년간 무신들이 고려 왕실을 쥐락펴락하게 된 겁니다. 천민에서 권력을 꿈꿨던 이유민을 통해 이 권력에 중독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